오늘 새벽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7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증빙 없이 쓴 특수활동비가 25억 원에 이르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돈을 빼고도 16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데 정치권에선 사라진 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가 확인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취임 이틀 뒤 첫 업무 지시로 청와대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납금을 2배로 올리도록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위원이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수백만 원대 현금 뭉치를 잡지에 끼워 호텔 커피숍에서 은밀하게 전달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JTBC 보도를 통해 다스 비자금 문제 처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을 한 간부사원 A씨가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고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최 씨는 하지만 당시 특검 조사에선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이 시행됐는데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판명되는 건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친척이나 지인의 집을 찾아 포항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능 연기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시험 보는 학교는 그대로 두되 교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험 장소 확인을 위해 수능 전날인 22일 예비 소집도 다시 실시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오늘 새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2명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입니다. 이 가운데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1억 원씩 8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7개월간 2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현금이고 어디에 썼는지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상납한 8억 원, 또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에게 준 것으로 나오는 1억 원 외에도 16억 원을 더 썼다는 겁니다. 이 16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JTBC의 단독 보도들로 시작합니다. 먼저 안지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연도별 지출 내역서라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가운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의 연도별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로 국정원장이 구두로 결제한 뒤에 증빙을 남기지 않고 쓴 특수활동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내역서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2014년 7월부터 7개월여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쓴 특수활동비가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8억 원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1억 원을 빼고도 16억 원이 더 있는 겁니다. 9억 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상세한 내역을 먼저 진술했지만 나머지 16억 원의 행방은 이 전 실장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재직 7개월 동안 16억 원이 현금으로 흘러나갔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면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결국 이 16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현재로서는 이병기 전 원장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1억 원은 직원들에게 경력금으로 나눠줬고 또 나머지는 대테러 사업 등에 정상적으로 썼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행방불명이 된 16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대테러나 대북 공작에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러 예방이나 대북 공작에 쓴 돈은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특수공작비에 해당합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 등에 대비해 현금으로 마련하는 돈으로 법적으로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전 원장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용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대테러 예산이라면 기조실장이 모르게 원장이 집행할 게 아니라 원장의 승인 하에 기조실이 집행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정상적인 집행이라면 원장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 전 원장은 16억 원 중 1억 원가량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경력금으로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국정원 직원 일부는 경력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라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16억 원 중 일부가 혹시 정치권으로 흘러갔거나 다른 상납 구조에 쓰인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의혹. 이 사건 취재한 정치부 안지연 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지연 기자,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게 연도별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 지출 내역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용처가 불분명한 게 이병기 전 원장 때만 16억 원이 넘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재임 기간에만 별다른 증빙 없이 구두로 결제로 승인한 것이 총 25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건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8억 원과 최경환 의원 앞으로 결제된 1억 원을 제외하고도 예. 여전히 16억 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16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결국은 뭐 이병기 전 원장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1억 원, 그중에 1억 원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경력금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본인의 자수서에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1억 원은 2015년 2월 국정원을 떠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경력금으로 줬다고 쓴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15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공작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작금이라고 하면 국정원법상 법정에서도 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전액 현금이고 증빙 자료도 없어서 사실상 이 전 원장만 아는 돈이 되는 셈입니다. 예, 그렇게 현금이고 또 그리고 어떤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도 없는 거라면은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대북 대테러 공작금으로 쓰인 게 아니라 다른 용도 또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에게 갔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앞서 최경환 의원에게 나눠준 경우를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나눠준 건 아니고 예. 국정원 차원에서는 한 번에 1억 원이 승인됐다는 건데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은 이 1억 원을 2014년 10월,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 심사를 하기 한 달 전인 10월에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해서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병기 전 원장도 이를 자신이 승인했다며 이 전 실장과 똑같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결국은 어쨌든 이게 이병구 전 원장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건데 이 돈이 추가적으로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면은 박 전 대통령 상납금 못지않게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런 동시에 밝혀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현수 전 기조실장 외에도 이 나머지 두 전직 원장에게서도 이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병우 전 원장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에 보시다시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직접 요구했단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 실장뿐만 아니라 이 국정원장에서도 이런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의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예,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국정원 예산을 총괄한 인물 이현수 전 기조실장입니다. 어제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이 특활비가 전달됐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이런 상납을 제안한 게 바로 이 전 기조실장이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최 부총리를 공략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10월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은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최 부총리를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실장이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문제 삼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 부총리가 제일 낫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 실장이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최 부총리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와 이를 승인했다고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며 박근혜 정권의 친박 핵심 실세로 불렸고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그해 10월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증액된 특활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인 11월 예결위는 국정원 특활비가 2007년 이후 동결됐다며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오히려 155억 원가량을 인상했습니다. 최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간 자금과 특활비 인상 간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임기 동안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은 2배로 늘었습니다. JTBC가 확인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첫 업무 보고에서부터 상납금을 2배로 늘리라고 적극 지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 때부터의 관행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주장이 무색해진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7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은 이틀 뒤 첫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을 보고했습니다. 남재준 원장 때부터 매달 특활비 5천만 원을 청와대에 보내왔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자 이 전 원장은 금액을 1억 원으로 올려도 문제가 없느냐며 증액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현수 전 실장은 상납 시기가 되자 특수활동비 중 1억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인출은행 등이 표기되지 않은 띠지나 고무줄 등을 이용해 돈을 묶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자신의 인사나 국정원 예산 편성 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상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상납 지시를 내린 사람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지시를 받은 추명호 전 국장은 호텔 커피숍에서 신 전 비서관을 만나 잡지에 돈 봉투를 끼워 넣어 전달하는 식으로 상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취임 한 달 뒤인 2014년 8월 초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불렀습니다. 이 전 원장은 추 전 국장에게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만 원씩,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현금 300만 원씩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허위 증빙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800만 원을 빼돌린 뒤 서울 중심부의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만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추 전 국장은 신 전 비서관에게 앞으로 매달 드리겠다며 500만 원과 3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잡지 사이에 끼워 건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수석은 7개월 동안 3,500만 원을 상납받았고 신 전 비서관은 같은 기간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실에 뇌물을 주고 인사상 특혜를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어서 다스 실소유 논란 보도입니다. 2008년 특검 당시 다스 비자금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한 A씨는 다스의 당시 경리팀장 최동영 씨였는데 오늘 실명을 밝히고 JTBC와 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로서는 첫 실명 인터뷰인데 이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또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특검 조사에서는 그런 생각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다스에서 경리팀장을 지냈던 최동영 씨. 이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라는 그는 처음으로 JTBC에게 당시 다스의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말은 다스의 전 핵심 관계자 A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인 B 씨 등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관계자들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 조사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묻더라고요. 뭐 다스 누구 거냐, MB 뭐 맞느냐, 뭐 그 당시 대세가 뭐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몰라요. 저는 뭐 다수 뭐 이명박이란 게 증거가 어딨냐고 없잖아요. 뭐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 했으니까 김성호가 했지만은 뭐 김사장 회사도 아니고 다스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신수해준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연말엔 이 전 대통령에게 따로 다스 경영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또 보고하러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으니까. 어디? 서울에. 서울에? 예, 그냥 MB랑 그랬어요. 그냥 서울 간다 그러면 MB 만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손익을 짜맞춰 해마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십억 원의 돈이 사라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재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게는 매년 10억부터 많게는 40억, 50억까지 손익 조정을 했죠. 다스가. 그런데도 돈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는 경리팀인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최 씨는 10년 전엔 당시 새 대통령 당선이라는 분위기에 눌려 사실을 말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포항 지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약 1시간 전 발생한 여진을 포함해 오늘만 또 3차례, 본진 이후 지금까지 52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뇌수술을 한 78살 여성을 포함해 부상자는 모두 77명.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도 1,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군병력이 투입됐고 또 각지에서 도매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붕괴 직전에 위험한 건물들이 속속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집 밖의 대피소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위험한 집과 또 불편한 대피소를 피해 포항을 잠시 떠나는 주민들도 보입니다. 먼저 이런 위험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진 현장에 가 있는 조민중 기자가 전합니다. 기둥 8개 중 3개가 휘어버린 한 건물입니다. 기둥에 붙어있던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그 틈으로 철근들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건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러 나온 전문가들의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이건 뭐 완전히 끝났겠네. 견딜 수가 없어요. 이곳처럼 당장 철거해야 하거나 더는 쓰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건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전문가 55명으로 18개 건축물 진단팀을 꾸려 피해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126개를 긴급 점검했는데 아파트 등 18개 건물이 사용 제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108곳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정밀 진단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용 못하는 건물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주민들이 몰리면서 대피소는 자리가 비좁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잠시 포항을 벗어나려는 시민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둥과 벽체가 무너져버린 한 아파트 주민은 아예 짐을 쌌습니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친지들 집으로 떠나는 모습이 터미널과 역에서 자주 목격됐습니다. 아기만 정말 들쳐왔고 막 14층에서부터 1층까지 막 뛰어내려왔거든요. 여진이 계속되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가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건물들이 정비되고 시민들이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예,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포항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흘째로 접어든 이재민들의 상황이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포항의 대피소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엽 기자 나가 있죠. 지금 이정엽 기자 뒤에 화면을 보니까 어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큰 대피소가 있는 이곳 흥해 실내체육관엔 어제와 비슷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다수가 벌써 사흘째 밤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의료봉사 단원들은 상당수 이재민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어지럼증과 몸떨림, 근육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약 1시간 전에도 몸으로 느껴질 정도의 여진이 있었는데요. 이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여진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오늘 학교로 돌아가기로 한 한동대 학생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제 지진 발생 후 인근 교외로 거처를 옮겼던 한동대 학생들 상당수가 오늘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간 곳은 저희들이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던 건물이 아니라 새로 지은 국제 기숙사입니다. 안전 진단 결과 이곳은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1차 안전 진단이 끝났고 내일부터 필요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앞서 이제 사흘째 대피를 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워낙에 노약자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민들의 걱정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히 심장질환 등 지병이 있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지진과 같은 강력한 천재 지변을 겪으면 혈압이 급 상승하는 등 몸에 무리가 온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천재 지변 직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노약자분들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당국에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서울 날씨는 상당히 추운 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쪽 날씨 점점 더 추워지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포항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오늘 낮에는 그리 춥지는 않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포항시 측은 일단 이재민들에겐 매트와 담요는 원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고 난방기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새벽에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이재민들에겐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포항 대피소에 나가 있는 이정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처럼 지진이 발생하면 일단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걸 떠올리죠. 실제로는 외벽이나 유리창 같은 비구조물이 떨어져 많은 피해가 납니다. 그런데도 비구조물에 대한 안전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외장재로 쓰인 붉은 벽돌이 땅이 흔들리자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도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자재들로 파손됐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70여 명이 다치고 차량 30여 대가 파손됐는데 대부분 외장재 낙하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벽돌로 싸면 이제 미관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주의할 점은 이 벽돌하고 철 콘크리트하고의 일체감을 줘야지 바람이라든지 지진에 왔을 때 무너지질 않거든요. 외벽이나 유리창, 장식물 등의 비구조물은 건물을 직접적으로 지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깨지거나 파손돼 누수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에도 피해를 입은 200여 개 학교 중 절반 이상이 비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구조물에 대한 내진 기준을 구체화하고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포항 지진은 에너지 위력으로 보면 경주 지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경주 지진의 3배가 넘고 시설 피해도 1,600건에 달합니다. 지진 규모는 작은데 포항 지진이 피해가 컸던 이유를 박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주차됐던 차량이 심하게 움직입니다. 지표면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사이 땅속에서는 커다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지층이 위아래로 어긋나고 또다시 좌우로 미끄러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역단층성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지난해 경주 지진은 지층이 수평으로 미끄러지는 주양이동 단층 지진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 때보다 단층면이 더 요동친 겁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 땐 지층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흔들림이 몇 초 동안 지속됐다는 시민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지층이 느리게 움직이면 10Hz 미만의 저주파가 발생합니다. 이 진동의 주파수는 일반 건축물 주파수 영역대와 비슷합니다. 고유 주파수가 서로 부딪혀 진동이 더 커지는 공진 현상이 일어나 낮은 건물에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게다가 진앙지인 포항 일대는 부드러운 퇴적층이 쌓여 있는 연약 지반입니다. 이 때문에 진동이 증폭돼 단단한 화강암지대인 경주보다 피해가 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까지 최근 큰 지진은 영남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힘들고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와 알아보죠.
윤 기자, 일단 포항 지진의 발생지가 처음 발표된 곳에서 좀 바뀌었죠? 네, 지진 발생 당일 이 기상청은 진원이 장사단층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장사단층이라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영남 지방에서는 제일 큰 이 170km에 달하는 양산단층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장사단층에서 우측으로 약간 비껴난 이름이 없는 이 무명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네. 현재 이 단층은 저희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얼마나 또 길게 또 얼마나 깊이 있게 뻗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현재 현장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년째 지진이 나니까 이게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이런 조그마한 지진이 아니라 규모 9.0의 이 지구판 자체가 움직인 지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본 오른쪽에 있는 태평양파는 왼쪽으로 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 판이 균일하게 이동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도 이동을 하면서 이 동쪽 같은 경우에는 5cm, 이 서쪽은 1cm가량이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때 발생한 힘이 지금 한반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땅 속에는 단층이라는 게 있죠. 네. 또 그 주변에서 전달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응력이 쌓이다 보면 한계치를 넘게 되고 그때 터지는 게 바로 지진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에너지들이 영남지방 단층에 전달이 되면서 응력이 쌓였다는 가설이 우세합니다. 특히 지질학자들은 연구 결과 한반도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암질이 매우 약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속이 불안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땅이 불안정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진이 또 날 수도 있는 건데 언제 어디서 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이 작년 경주 지진 그리고 올해 포항 지진 이 두 곳이 단층은 찢어지면서 지진이 났습니다. 네. 여기서는 응력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응력이라는 게 해소가 된 건데요. 이 주변으로는 에너지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에너지가 퍼져 나가면서 동시에 쌓이는 곳,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바로 포항과 경주 사이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진의 위치 또 시기 이런 거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만 제기된 겁니다. 네, 그런데 언급된 이 부분에 원전이 몰려 있지 않나요? 월성 원전, 또 한울 원전, 고리 원전 각각 6기씩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건설 중이거나 또 건설 예정인 데는 9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역엔 양산 단층뿐 아니라 수많은 단층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단층이 있다고 지진이 꼭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층 위에 밀집한 원전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된 단층 지도를 일단 만들어야 어느 단층이 위험한지라도 먼저 알게 될 텐데요. 이 지도는 2041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네,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늦춰지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가 포항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 보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교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추가 예비 소집에서 바뀐 시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수능 연기 후속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부정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일주일 전에 이미 자신의 자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결국 고사장, 즉 학교는 그대로 두되 시험을 치르는 교실은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험실을 교체하도록 하고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험실 내 좌석 배치 순서까지도 교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새 교실 확인을 위해 예비 소집도 22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은 예외입니다. 교육부는 포항 학생들이 어디에서 시험을 치를지 수능 이틀 전인 21일까지 확정한 뒤 예비 소집 일정도 그때 안내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 전체 학교 안전점검 결과 고사장으로 쓸 수 있는 학교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수험생들도 대부분 포항에서 시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미 학생들에게 배부된 수험표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걷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분실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수험생은 수능 당일 고사장내 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다음 주 초쯤 소환할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2차례 모두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감찰 내용을 미리 파악했던 점을 조사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3번째 영장이 청구될지도 관심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쯤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2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과 감찰 내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문건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동향 파악 이후 작성한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검사 출신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추 전 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비슷한 시기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석 기자, 앞서 이제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조사하면서 이 감찰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던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이 진술이 나왔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거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추가 수사가 진행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파악을 했지만 관련자들로부터 더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관련자라고 하면은 국정원 직원들 대상으로 더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이랑 특별감찰관실에 파견을 갔던 국정원 직원,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추명호 전 국장의 경우에는 구속 이후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묵비권만 행사하는 바람에 더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소환 방침까지 정했다고 하면은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 그 이전에 2번이나 이제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요. 지난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비위 감찰에 나서자 이 내용을 파악하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전 특감에 대한 동향 파악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장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감찰 내용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하려고 했었던 또 그런 부분들. 이 비슷한 의혹이 근데 사실 예전에도 제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정원의 존재가 이번 수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서 자신의 감찰 내용 등을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진술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감찰 내용과 동향 등을 파악해서 우 전 수석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문건을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검찰이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퍼즐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정원의 존재가 더해진 건데요. 혐의가 전보다 선명해졌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당시 이를 전달한 국정원 직원들도 그 해당 보고 문건들이 이게 우 전 수석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오면서 좀 더 그 이야기했던 퍼즐 명확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수신처로 적은 문건들이 인편으로 전달이 된 만큼 이를 전달을 했던 국정원 직원들도 이 문건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한 건데요.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번 뭐 소환 조사 결과에서 혐의가 더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3번째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될 텐데 그 결과는 이제 다음 주 초쯤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퇴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소환 계획을 밝힌 건데 현 정부 들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한민용 기자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검찰은 2015년 전 전 수석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 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롯데홈쇼핑이 허위 서류를 꾸며 방송 재승인을 받은 것을 알고 롯데홈쇼핑을 압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강연구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 씨로부터 후원금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전 대표는 이후 전병헌 전 수석을 만났는데 이때 전 전 수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e스포츠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전 전 수석이 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서관 출신 윤 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으면서 협회 법인카드로 유흥비 1억 원을 사용하고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인턴 월급도 협회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들도 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을 고발하며 불거진 이른바 형제의 난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전부터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와 건설 분야 계열사, 납품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간부 4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영진이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10월 조현문 전 부사장은 친형 조현준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 회장과 경영진이 계열사 주식을 싸게 인수하거나 수익과 무관한 곳에 회사 돈을 투자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 간의 고소, 고발은 이후로도 이어져 현재 10여 건에 달합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까지 이어졌지만 수사는 2차례 담당 부서를 옮기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석 달 전부터 실무 직원들을 부르는 등 효성 비자금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본격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성래 전 회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는 19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또 허리 수술 등을 이유로 안 전 수석이 신청한 보석 역시 기각했습니다.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영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선 딸을 위해 희망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딸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곧 목포 신항을 떠나게 되죠. 참사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에선 8달 만에 걸쳐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는 이제 선체를 세우는 직립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하늘에서 본 세월호는 그동안의 상처를 보여주듯 뚫리고 찢기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8개월째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개가 자욱한 목포 신항 부두에 접근하자 희미하게 세월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세월호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배 오른쪽 모습은 8개월의 고단한 수색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녹슨 배 아래쪽 옆으로 인양할 때 찢겨진 상처도 보입니다. 이제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가 다시 똑바로 일어설 차례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현재 선체를 플로팅 도크로 옮겨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체 밑으로 모듈 트랜스포터를 투입해 바다 위에 떠있는 플로팅 도크로 옮깁니다. 이어서 해상 크레인 세대를 선체에 걸어 들어올린 뒤 회전시켜 내려놓습니다. 선체는 다시 목포 신항에 거치됩니다. 이 작업은 2달 넘게 걸려 이르면 내년 3월 중순쯤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시작되려면 아직도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늦어지게 되면 올해 안에 용역 계약 체결이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직립을 하기가 어려울 사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절박함이 있고, 세월호가 똑바로 세워지면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배 왼쪽도 드러납니다. 해양수산부가 인양할 때 잘라낸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대화 전제 조건으로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중단, 무기 수출 금지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2개월여 미사일 등 도발을 중단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방침을 내비친 겁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현재 북한의 도발 중단이 협상 개시의 여건이 되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트럼프의 쌍중단 발언을 수정했습니다. Both sides made their position clear. They're different, but we agree that they're going to be different positions and therefore it's not going to move forward. 쌍중단, 즉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동시 중단을 않기로 미중이 합의한 게 아니라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다음 주 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주 초 트럼프가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느냐에 따라 향후 북핵 문제의 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서 북한이 2달 넘게 추가 도발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재정적 부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압박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부산시가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담수 수돗물을 장애인 같은 정보 취약계층에 공급해 논란이라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부산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선 재반박이 나오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 담수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된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공급도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자택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230여만 병을 공급을 했고 취약계층을 8만 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가 요청했을 때만 이 물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는데 해당 담수를 원전 인근에서 채취했다고 적극 설명했는지에 대해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부산시는 지난해 있었던 관련 판결이 해수 담수와 수돗물 공급 사무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인지 아닌지를 따진 것으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났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하시면 저 밑에도 하시라고 하면 저도 계속 하다가 이주입니다. 물 공급하냐 마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부산시의 대응이 정치적 해석이라고 재비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업용수로 공급조차 못하게 된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에만 열중하는 모습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은 오늘 재난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서 시장과 부산시를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내 기업 2곳 중 한 곳은 포괄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을 월급에 미리 반영해 주는 제도죠. 이 제도를 일반 사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야근이 많아도 기업 부담은 늘지 않으니 장시간 일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판단에 섭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전시 설계 업무를 하는 전성진 씨는 올해 봄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나 야간 수당 등을 미리 계산해 월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10시 정도까지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시장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서 시작된 포괄임금제는 최근엔 사무직과 IT업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일한 시간을 계산하기 불가능할 때만 이 제도를 쓰도록 지도 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진 일반 사무직종엔 적용을 아예 금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이드라인만으로 현재 체결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 지침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성추행 파문은 미국 의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여성 하원 의원이 현역 의원의 성추행을 폭로했죠. 이번엔 또 다른 상원 의원이 성추행하던 장면까지 공개됐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잠들어 있던 여성의 몸에 손을 대고 웃고 있는 남성은 민주당의 엘 프랭컨 상원 의원입니다.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시절인 2006년 중동 지역 미군 위문협회 투어를 하고 돌아오는 군용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함께 통화에 참여한 사진 속 여성은 프랭컨 의원이 공연 리허설을 핑계로 성추행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nd he just mashes his mouth to my lips and puts his tongue in my mouth. And my reaction, it was just sort of I push his chest away with my hand. 프랭컨 의원은 즉각 사과했지만 의회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희롱과 성적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습니다. 엘라바마 상원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로이 무어 후보의 10대 성추행 의혹. 이어 민주당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은 몇 년 전 동료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여전히 현역 의원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성추문 파문이 유권자의 심판으로 이어져 미 상하원 권력 구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84일 남았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조직이 홈페이지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식 홈페이지엔 엉터리 정보가 수두룩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 온 올림픽 성화가 17개 시도 2018km 구간을 달리며 올림픽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공식 홈페이지엔 엉터리 정보가 눈에 띕니다. 홈페이지엔 1976년 스웨덴 오른스퀼드빅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나라와 도시 이름이 모두 틀렸습니다. 1980년과 198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도 전혀 엉뚱하게 소개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에도 오류가 발견됩니다. 역대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와 선수의 숫자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린 것과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한 시민들이 조직위에 제보를 했지만 신속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이 그 내용을 그냥 듣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근데 그게 벌써 11월 초인데. 취재가 시작되자 조직위는 오류가 지적된 정보를 수정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다른 정보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지진 소식 한 번 더 현장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오늘부터 조금씩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윤두열 기자. 뒤를 보니까 주민들이 주변 정리를 시작하신 건지 어떤가요? 네, 이곳은 진앙에서 3km가량 떨어진 포항 흥해읍 용천일입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이번 지진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 뒤에 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집 한쪽이 아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쪽 안에 구멍으로 보이는 거 뭘까요? 예, 집 안에 있는 장롱이 아예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무너진 곳을 시작으로 집 전체가 떡하니 갈라졌습니다. 집 안은 아예 살펴볼 필요도 없겠죠. 지금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서 집 안에 있는 잔해들 그리고 집기들을 하나둘 꺼내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거나 일을 마친 다음에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도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뒷집 옆집 할 것 없이 이렇게 다들 모여서 335 내일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곳 주민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마을회관에서 좁고 불편하게 오늘도 잠을 청해야 합니다. 사실 이곳 마을을 비롯해서 오늘 흥해읍 전체에 군인 500명이 투입돼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해를 치우거나 담장을 쌓는 등의 그런 단순 작업 정도였습니다. 집을 이렇게 고치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윤 기자가 있는 곳이 시골 마을인데 저렇게 또 주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또 피해가 컸던 읍내나 도심 지역은 아예 복구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건물은 어제부터 긴급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16개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구는커녕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추가로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게 더 급한 상황입니다. 네, 2차 피해를 막는 게 급하다고 했는데 포항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성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진으로 휴교령이 내려졌던 포항시내 대부분 학교가 20일 월요일부터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정상화되는 건데요. 그런데 파손된 학교 건물에서 성면 덩어리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초등학교라든가 흥해중학교 천장이 아예 무너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 있고요. 성면 자재들이죠. 그리고 아예 천장재가 틀어진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성면의 경우는 방진복을 제대로 갖추고 습식 방식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빗자루로 그냥 이렇게 쓸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성면 정화가 제대로 될 때까지 휴교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항 지진 피해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쌓이지는 않았지만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그만큼 추웠다는 건데 지진 현장인 포항은 낮 동안 상대적으로 포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집니다. 어한희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 주변은 오늘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대피소로 온 아이들은 얇은 옷차림으로 배드민턴을 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 뒤인 오늘 포항은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추워집니다. 밤새 비가 내리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강수량은 제주는 최고 2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로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눈으로 바뀌어 1에서 3cm가량 쌓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포항의 강수 확률은 낮은 편이어서 복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춘천은 영하 4도, 청주, 대전은 영하 2도로 떨어지고 올 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2도, 청주 3도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도 아침 기온은 5도에서 낮 기온이 별로 오르지 않겠고 모레 아침엔 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지는 만큼 주말 내내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끝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포항 지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는데 이런 제보들이 어떻게 기사가 되는지 저희 사회부 기자들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